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장맛비가 퍼붓던 어느 여름밤, 홍단의 초가집 지붕 위로 비가 쏟아지고 방 안엔 호롱불 하나가 아련히 빛나고 있었다. 홍단은 작은 바늘에 실을 깨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창호지를 때리는 빗방울 소리, 그것 말고는 들리는 게 없었다. 들리는 소리라 해봐야 처량한 빗소리뿐이구먼. 사람 소리 하나 없는 이 집이 이게 사람 사는 집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바느질하던 손이 멈췄다. 혼잣말을 꺼내놓는 것도 이제 습관이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잃고 5해를 혼자 살아냈다. 웃음도 눈물도 이제는 다 지쳐 심장 소리조차 조용히 꺼져가는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삐걱이는 낡은 울타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죽어가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홍단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비 오는 밤, 그것도 깊은 밤중에 누가 이 산골짜기까지 찾아온단 말인가? 조심스럽게 호롱불을 들고 나가 문을 밀자 빗속에 한 사내가 문 앞에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었다. 피가 섞인 진흙이 옷에 묻고 발목은 부어올라 있었으며 숨은 가쁘게 들락거렸다. 놀란 홍단은 다급히 그의 몸을 흔들며 중얼거렸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요? 제발 정신 좀 차려봐요. 밤중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신 거요? 홍단은 쓰러져 있는 총각을 가까스로 일으켜 그의 팔을 자기 어깨에 끼웠다.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붙잡고 젖은 바닥을 질질 끌리듯 걸어 겨우겨우 안방에 눕혔다. 찢겨진 옷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에는 크고 깊게 패인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이 사람 그냥 놔뒀다가는 진짜 큰일 날 뻔했구먼. 홍단은 정신을 잃고 눈을 감은 남자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콧날은 높고 눈썹은 짙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이따금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이 마치 꿈속에서 본 사람처럼 익숙했다. 이런 얼굴을 어째 산속에다 굴려놓고 왔을꼬? 홍단은 숨을 꾹 참고 손에 물수건을 들고 옷자락을 걷었다. 닦아낼수록 그의 몸이 드러났다. 검게 그을린 어깨, 단단한 가슴, 말뚝 같은 팔뚝까지.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목젖이 꿀꺽 넘어갔다. 오메, 나 지금 뭐 하는겨? 죽어가는 사람 앞에 두고. 내가 미쳤나벼? 정신 챙겨 홍단아. 부끄러움과 놀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고 물수건을 다시 들었다. 사람이 먼저지. 사람부터 살려놔야지. 그녀는 조심스레 다친 다리를 찜질하고 방 한켠 솥에서 끓이던 쑥물을 들이부어 상처를 닦았다. 잠시 뒤 사내는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덜덜 떨리더니 이윽고 깊은 잠에 들었다. 홍단은 방구석에 등을 기대어 앉았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호롱불은 바람결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내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혼자 산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이 밤중에 남정네 하나 들였다고 설레는 건 또 뭐요? 참말로 환장하겠네. 그러고는 손에 힘을 툭 빼며 작게 웃음을 흘렸다. 그렇게 춘식이라는 남자는 홍단의 방에 홍단의 밤에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리던 비는 말끔히 그쳤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이 해가 쨍하게 떠올랐다. 촉촉한 마당엔 햇살이 내려앉고 옆집 과부 월순이의 소리가 성큼성큼 울려 퍼졌다. 홍단아, 오늘 장애 우시장도 선다드만. 얼른 준비여. 같이 가자구먼. 뭔 대답이 없어야? 아직 자는겨?
월순이는 여느 날처럼 대문을 쓱 열고 익숙하게 방으로 들어서려다. 방 안 이불 위에 누워있는 사내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메, 이게 누구여? 남정네 아니여? 웬 남정네가 네 방에 누워있대? 부엌 쪽에서 찬물 부는 소리와 함께 홍단이 헐레벌떡 뛰쳐나왔다. 아따 깜짝이야. 성님, 그냥 문은 좀 두드리고 들어오지 그래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자녀. 방에 저 총각은 누구냔 말이여? 홍단은 멋쩍게 웃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어젯밤에 말이요. 산에서 굴러떨어졌는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보니까 이 양반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더라니까요. 혼자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안으로 들였지. 월순이는 슬금슬금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남정네를 빤히 내려다보며 말했다. 참말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또 처음 보네. 어찌 그리 사람이 고나게 사는데도 눈썹이 저리 짙고 코는 또 어찌 저리 날렵하냐. 홍단이 팔짱을 낀 채 눈을 흘겼다. 이구 그만 봐요 언니. 이 사람 아직 정신도 안 돌아왔는디. 월순이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킥킥 웃었다. 아따야, 간만에 구경 좀 해보는 거지. 이리 잘생긴 사람은 어찌 꼭 네 집 문 앞에서 쓰러지냐? 내 집 놔두고잉. 둘은 총각의 얼굴을 보며 들썩이는 어깨로 수군대며 웃었다. 죽은 듯 숨 한 자락 없던 사내가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손끝을 움직였다. 홍단은 그 미세한 떨림에 놀라 재빠르게 곁으로 다가갔다. 저 정신 좀 드슈? 사내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떨리며 천장을 헤매더니 옆에선 홍단을 바라봤다. 여긴 어디입니까? 충청도 본 속리산 아래 작은 마을이요. 어젯밤 피를 흘린 채로 대문 앞에 쓰러져 계셨어요. 사내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양서 내려와 속리산 산삼 구하러 갔다가 비에 미끄러져 정신을 잃었나 봅니다. 한양분이셔요? 예. 속리산 근처에 귀한 산삼이 많다 하여 그리로 올랐다가 비바람에 그만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구르게 되었소. 홍단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키려다 쓰러지듯 내려앉았다. 아, 아유 움직이지 마셔요. 발목이 부었고 다리엔 큰 상처도 났쇼. 며칠은 꼼짝 마셔야 쓰겄소.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댁이 이 집 안주인입니까? 홍단은 쑥스럽게 웃었다. 예, 이 동네에서 혼자 사는 과부구먼요. 남편은 벌써 저 세상 사람 됐고요. 사내는 미간을 찌푸리다 말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 몸이 크나큰 신세를 진 셈이로군요. 댁의 조남을 여쭈어도 되겠소? 지는 홍단이에요. 홍단, 참 고운 이름이옵니다. 저는 박춘식이라 하오. 홍단은 그의 이름을 마음에 되뇌었다. 춘식. 이상하게. 그 이름이 마음 한구석에 말랑하게 맺혔다. 춘식이? 이름도 착하게 생겼네요. 근데 이런 고운 분이 쭉 혼자 계셨단 말입니까? 세상이 참... 그 말에 홍단은 잠깐 멍해졌다가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걸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푹 숙였다. 저 총각 방금 나한테 곱다고 한겨? 나 참 과부 마음에 불을 지르려고 작정을 한겨 뭐요? 홍단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입술을 꼭 다문 채 미소가 새어나오지 않게 애써 참았다. 늦은 오후, 홍단은 부엌을 분주히 오가며 저녁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솥에서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었고 달걀 지단을 곱게 얹은 고기볶음에다 새콤한 장아찌며 그 귀하다는 민어찜까지 한 상 가득 차려진 밥상은 마치 며칠 만에 돌아온 남편을 맞이하는 상 같았다. 저는 밥 한 술만 있어도 감사한 몸인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춘식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 말에 홍단은 수줍게 고개를 갸웃하며 대꾸했다.
거창하긴요. 혼자 먹다 남은 거 그냥 좀 내놓은 것 뿐이니께. 괜한 부담은 마시고 어서 드셔요. 하지만 그 상은 누가 봐도 진수성찬이었다. 그때였다. 대문이 덜컥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홍단아, 거 있냐잉? 월순이었다. 평소처럼 방으로 들어선 월순은 밥상 앞에 앉은 춘식과 눈이 마주친 순간 입이 벌어졌다. 오메, 이 양반 이제 정신이 쪼까 돌아온 것 같네? 홍단은 씩 웃으며 말했다. 근데 다리가 영 안 좋아서 좀 더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한양에서 왔대요. 여기 음식이 입에 맞을란가 몰라. 월순은 그 말을 듣자 잠시 입꼬리를 실룩이며 말했다. 아이고, 나도 마침 효종갱을 푹 끓였는데 그냥 갖다 드릴 걸 그랬구만. 그러곤 방 안에 들어와 앉았다. 월수는 한참을 말없이 춘식을 보다가 그 앞에 놓인 밥상을 훑어보며 말을 꺼냈다. 근데 홍단아, 저 민어는 엊그제 장에서 사온 거 아니여? 그거 아껴두려던 거 아니었나? 응? 아이고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대요. 집에 온 손님 밥 한 끼 잘 먹이는 게 더 낫지요. 안 그래요? 아이 뭐, 그렇지. 밥 한 끼 잘 대접해야 쓰겄지 뭐. 월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고 손가락은 소매 끝을 쥐고 꼼지락거렸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홍단네 평상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홍단은 수박을 조심스레 썰고 있었고 월수는 그 옆에서 수박 한 조각을 집어들어 춘식에게 건넸다. 수박 한번 잡숴 보셔요. 어마하게 달다니께? 예. 이렇게들 잘해주시니 몸이 금세 나았습니다. 춘식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슬슬 떠나볼까 합니다.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없는지라. 순간 평상의 공기가 살짝 가라앉았다. 홍단이 수박칼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직 몸도 멀쩡히 다 나으신 것도 아닌디? 이 산골에서 어딜 간다고요? 한양까진 며칠을 가야 할 텐디? 안 돼요. 무리시라니까. 월순도 얼른 거들었다. 그려, 몸 좀 성하다고 짐부터 싸면 서운하지. 이 몸뚱이로 가다간 고갯마루도 못 넘기고 들어눕것슈. 고마우면 뭐 우리 반일도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지내봐요. 그러곤 능청스레 덧붙였다. 게다가 말이여, 우리 집 처마가 금간지 오래됐는디 그거 손볼 사람도 마땅찮고 그냥 조금만 더 있으셔요. 춘식은 당황한 얼굴로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홍단은 놓치지 않고 말했다. 아유,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래요? 그냥 조금만 더 계셔요. 우리 집 좀 봐주신다 생각하시고. 월순도 씩 웃으며 거들었다. 그래, 장날마다 약초도 팔아보면 괜찮지 않겠슈? 홍단은 조심스레 수박 한 조각을 들어 춘식 앞으로 내밀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는데 요거나 한 입 드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셔요. 그러자 월순도 서둘러 수박 조각을 집어들었다. 아니야. 요건 내가 직접 깎은 거니까 이걸 먼저 드셔요. 이게 더 달아. 춘식은 두 조각 사이에서 잠시 망설이다.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이러다 배가 찢어지겠습니다. 서늘한 저녁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세 사람 사이엔 뭔가 미묘한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월수는 이상하리만치 자주 홍단네 집을 드나들었다. 대문 밖에 서서 슬그머니 안을 들여다보는가 하면 마당가에 앉아 호미질을 하다가도 허리를 쭉 펴며 아이고, 허리야. 혼잣말인 척 일부러 소리를 높였다. 손에 호미를 들고 이리저리 흙을 쑤시는 신용을 하면서도 귀는 줄곧 홍단네 방안을 향해 기울어 있었다. 눈은 마당을 보는 척했지만 마음은 방 안 그 총각에게 달려 있었다. 월수는 자꾸만 궁금해졌다.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웃음소리는 왜 그리 자주 들리는지.
괜히 홍단이 웃기만 해도 속이 베베 꼬였다. 아유, 뭔 짓거리를 하는데 저리 웃고 자빠졌다냐. 홍단이 저것이 남정네 하나를 보더니 눈이 그냥 헷가닥 뒤집혀 부렸구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였다. 월수는 하루가 멀다 하고 홍단네 마당을 찾았다. 손에는 늘 뭔가가 들려 있었다. 직접 담근 아삭한 열무김치며 들기름에 노릇하게 부쳐낸 두부전까지. 그야말로 정성이 듬뿍 담긴 한상이었다. 수줍은 척 웃으며 춘식 옆에 딱 붙어 앉더니 접시에 담긴 열무김치를 집어 조심스레 그의 입 앞에 내밀었다. 자요, 총각. 이건 아침에 막 꺼낸 거요. 시원할 때 먹어야 맛이라니까. 에이, 입 좀 벌려봐요. 춘식은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가도 그 정성에 못 이겨 김치를 한 입 받아 먹었다. 그 장면을 본 홍단의 손이 순간 멈칫하더니 쥐고 있던 쟁반을 덜컥 내려놓았다. 두 여인의 사이에 흐르던 웃음은 이제 은근한 칼날처럼 서서히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뒤 한낮에 볕이 내리쬐는 마당. 춘식은 상의를 벗은 채 장작더미 앞에 섰다. 등줄기엔 땀이 흐르고 굵은 팔뚝엔 햇빛이 번들거렸다. 힘차게 도끼를 내리치는 소리에 마당가에 물동이를 들고 서 있던 홍단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 모습에 그녀는 괜히 목덜미를 만지작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이고야, 저 근육 좀 봐. 오메나 왜 이리 숨이 가빠지냐잉? 그 순간 난데없이 월순이 마당으로 뛰어와 천연덕스럽게 춘식에게 다가갔다. 홍단아, 물 한 그릇 줘봐라잉. 월수는 물이 철철 넘치는 바가지를 두 손으로 들고 씩 웃으며 춘식 곁으로 성큼 다가갔다. 춘식 총각, 이 무더위에 땀을 저리 흘리면 큰일 나요. 자자, 가만히 있어 봐요. 지가 등어리 한번 시원하게 적셔드릴 테니까. 찬물이 등에 닿자 춘식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아이고, 시원하네요. 그는 고개를 살짝 뒤로 돌려 월순을 바라보며 장난스레 눈을 찡긋했다. 손이 참 야무지십니다. 월순의 손끝이 순간 파르르 떨렸다. 입가에 스르르 웃음이 번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저 양반이 지금 나한테 저리 웃어주는 거요? 시방, 나 심장 터지겠는데 이 일을 어쩐다냐? 월수는 괜히 뺨을 한번 쓰다듬고는 조심스레 물바가지를 내려놓았다. 그러곤 스스로를 다잡듯 속삭였다. 몸에 남사스럽게 내가 왜 이런데? 그저 등 한번 씻겨줬을 뿐인디. 아이고, 미친다 진짜. 그 장면을 부엌에서 본 홍단의 눈매가 슬쩍 가늘어졌다.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속으로 웅얼거렸다. 아이고 참, 너네 집만 보고 있나? 언제 번개같이 날아왔대? 너네 마당에서 너네 손님 등목까지 시켜주고 앉았네. 잠시 뒤 홍단은 시원한 수염차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더우셔서 혼났겠슈. 이거 드시고 좀 식혀요. 춘식이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들 잘해주시니 몸이 더 빨리 낫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월순이 또 씩 웃으며 말했다. 그려. 그러니 내일 아침엔 우리 집 담장도 좀 봐주슈. 장맛에 흙이 좀 무너졌는데 손이 모자라서 말이여. 홍단의 눈꼬리가 또다시 실룩였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담장 볼 시간 있으면 우리 집 고방 문짝부터 고치셔야죠. 그거 하다 말았잖아요. 춘식은 난감한 얼굴로 두 여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바람은 불었고 평상의 공기는 미묘하게 일렁였다. 며칠이 지나자 춘식의 몸도 부쩍 회복되었다.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걷게 된 그는 이젠 매일같이 동네 뒷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고 다녔다. 혼자 조심하셔요. 산길 미끄러운 게. 홍단은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춘식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번쩍 흔들었다. 홍단 아씨, 걱정 마시구려. 좋은 약초캐다가 만난 거 사올 테니 기다리시오. 그 모습에 홍단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오메 아씨? 뭐요? 진짜 저 양반이 나한테 매미 있는 거 아니오?
저래니께 꼭 내서 반갑구먼. 홍단은 볼이 붉게 물든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춘식은 이젠 아침마다 나갔다가 해걸음에 돌아오는 게 어느새 일상이었다. 그날 캔 약초를 장터 약초방에 내다 팔아 반찬거리를 사오기도 하고 향이 진한 들기름 한 병을 슬쩍 안겨주며 웃기도 했다. 그가 장에 다녀오는 날이면 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봄날 같은 기운이 돌았다. 며칠 후 춘식은 장에서 돌아오며 큼직한 보자기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오늘은 귀한 약초를 캤습니다. 그 덕에 닭 한 마리 살 수 있었지요. 두 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왔습니다. 맛있게 드시지요. 홍단과 월수는 말없이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날 저녁, 솥에서는 귀한 인삼과 대추를 품은 삼계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마당 평상 위, 셋이서 둘러앉아 닭 한 마리를 나누기 시작했다. 에구, 춘식 총각 덕분에 이런 귀한 걸 다 먹네요. 홍단은 조심스럽게 닭다리 하나를 뜯어 춘식 앞에 내밀었다. 자, 힘도 써야 하니께 어서 드셔요. 춘식은 멋쩍은 듯 웃으며 닭다리를 받아들더니 다른 쪽 닭다리 하나를 집어 홍단 쪽으로 건넸다. 그럼 이건 홍단이 드시지요. 닭다리 좋아하시잖아요. 두 사람 사이엔 순간 조용한 웃음이 번졌다. 눈이 마주친 찰나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 모습을 힐끔 보고 있던 월수는 닭 모가지를 앞접시에 덜어놓고 젓가락을 들었다가 속으로 이를 꽉 물며 생각했다. 아니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여? 그날 밤 월수는 또다시 홍단내 문틈 사이를 엿보았다. 초가 지붕 아래 낮게 깔린 불빛,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모든 게 괜히 속을 뒤집는 듯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낮, 춘식은 약초를 캐러 간다며 산으로 올라가고 마당에는 홍단과 월순 둘만 남았다. 평상 위, 그들은 찰떡을 반쪽씩 나눠 들고 있었지만 눈빛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갔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홍단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근데 성님, 요즘 뭐가 그리 궁금하셔서 우리 집에 그렇게 허구한 날 오시는겨? 월수는 떡을 천천히 씹다 말고 말했다. 아니 뭔 소리여? 내가 너 걱정돼서 오지? 안 그러면 뭐하러 오겠어? 성님, 설마 춘식 총각 맘에 두고 계신 건 아니죠? 그 말에 월순의 눈매가 스르르 접히더니 이내 번뜩였다. 나원 참! 홍단이 너 말 잘했다야? 그건 내가 할 말이여. 너 총각 앞에서 웃음 흘리고 눈 질끈 감는 거 내가 다 모를 줄 아냐? 홍단도 참지 않았다. 아니, 입이 있으니 웃지. 내가 총각이랑 웃던 말던 성님이 뭔 상관이래요? 월순이 이를 갈며 떡을 내려쳤다. 오음에 미치고 팔짝 뛰겄네. 누가 보면 네가 그 총각 마누라라도 되는 줄 알겠다야. 결국 두 여인의 말다툼은 고성이 되었고 그 와중에 월순이 먼저 머리채를 잡아챘다. 아이고, 내가 춘식이랑 잘 되니께 배 아파서 머리채 잡는 거요? 성님이야말로 욕심이 과하지요. 너 지금 뭐라 씹으렸냐? 이게 남자 보더니 눈이 뒤집혀선 이젠 위아래도 없고 아주 그냥 싸가지가 하늘을 찌르네. 둘은 마당 바닥을 굴렀다. 홈이며 떡이며 나뒹굴었고 고양이도 놀라 도망쳤다. 그때였다. 대문이 벌컥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춘식이었다. 헌데 그 뒤로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처녀가 조심스레 따라 들어왔다. 홍단과 월순의 몸짓이 멎었다. 그리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춘식은 처녀를 가리키며 조심스레 말했다. 이분은 약초방 주인의 따님이옵니다. 얼마 전부터 마음을 나누게 되었지요. 저는 이제 그만 떠나려 합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춘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두 분께 큰 은혜 입고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이분과는 약초를 갖다 드리며 몇 번 뵙게 되었는데 제 마음이 먼저 움직여 버렸습니다.
춘식은 두 여인을 차례로 바라보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고맙고 또 죄송합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아가씨와 함께 말없이 대문을 나섰다. 홍단과 월수는 아가씨의 손을 꼭 붙잡고 멀어져가는 춘식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잠시 후 월순이 먼저 입을 뗐다. 홍단아, 이게 무슨 일이냐? 실컷 정성 들여 살려주고 먹이고 재워줬더니만 결국 딴 년이 채가는 거 보네. 홍단도 피식 웃으며 쓴숨을 내뱉었다. 성님, 지 볼 좀 꼬집어 보소. 이거 꿈꾸는 거 아니지라. 먼 산에 해가 지고 있었다. 두 과부의 얼굴엔 놀람과 허망함이 동시에 번져갔다. 며칠 뒤 초가을 저녁, 홍단내 마당 평상 위에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두 과부는 나란히 막걸리를 돌렸다. 한참을 말없이 멍하니 하늘만 보던 홍단이 막걸리 잔을 들며 툭 던지듯 말했다. 성님, 우리가 그래도 사람 하나 살려냈잖아요. 그 총각 아가씨랑 잘 살면 됐지 뭐. 월순도 잔을 들었다. 그러제, 우린 또 우리끼리 살아가면 되는겨. 뭐 괜히 그 총각 하나 왔다가 잠깐 정신이 헤매인 거지. 두 여인은 눈이 마주치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말이여. 간만에 심장이 뛴 것만 해도 어디냐? 그께 인생에 웃을 일이 생겼단 게 고마운 거지. 홍단아, 이제 우리 춘식이는 잊자. 하나 둘 잔을 비웠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들렸고 두 여인의 여름은 그렇게 다시 잔잔히 흘러갔다. 조선 후기 서시대감댁 외아들 서윤겸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지방 앞에서 그대로 멈춰섰다. 책상 위에 어제 없던 종이 한 장이 떡하니 놓여 있었다. 윤겸은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이게 뭐지? 책상 위에 놓인 종이는 글씨가 적힌 종이가 아니었다. 윤겸은 눈을 껌뻑이며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봤다. 종이 위에는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갓을 쓴 사내 하나, 거친 붓으로 대충 휘갈긴 듯 보였지만 선 하나하나가 묘하게 살아있었다. 윤겸은 자기도 모르게 종이를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다. 대충 그린 것 같은데 보통 솜씨는 아니군. 붓끝이 멈춘 자리마다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선은 아무나 못 그리는데. 윤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근데 대체 이걸 누가 그린 거지? 그 순간 열린 방문을 붙잡고 처녀 하나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서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처음 본 낯선 처녀는 윤겸을 보고 배시시 웃고 있었다. 누구시오? 처녀는 그제야 놀란 듯 어깨를 움찔하더니 머리를 긁적였다. 아, 저 때문에 놀라셨구만요. 저는 송이라고 해요. 한송이요? 윤겸은 손에 든 종이를 보고 다시 송이를 보았다.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 이러고 있는 것이오? 윤겸이 인상을 쓰며 소리치자 송이는 전혀 겁먹지 않고 고개를 갸웃했다. 아, 그게요. 저는 어제부터 이 집에서 종살이 하러 온 여종인데요. 뭐요? 여종? 송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히 또 한 번 말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거 아니고 이 집 여종이요. 윤겸은 말문이 막혀 손에 쥔 종이를 흔들었다. 그럼 혹시 이 그림을 네가 그린 것이냐? 송이는 종이를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침에요. 도련님 방에서 나가시는 거 보고 그려봤구만요. 윤겸은 그림을 다시 한번 보더니 그럼 이게 나란 말이냐? 네, 도련님요. 여종이 허락도 없이 내 방에 들어와서 이걸 그렸다고? 송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책상 위에 붓이 가만히 있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심심해 보여서 제가 놀아줬지요.
윤겸은 송이를 빤히 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붓이 심심해 보여서 놀아줬다니. 말투를 보아하니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때 윤겸아,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윤겸의 어머니 황씨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황씨 부인은 방문 앞에 서 있는 송이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얘가 오늘부터 우리 집 일 도와줄 여종이다. 어머니!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송이를 부르거라. 송이는 그 말에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는 윤겸을 향해 꾸벅 인사하며 말했다. 도련님을 가만히 보니 제가 그린 것보다 훨씬 인물이 반듯하시네요.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올게요. 근데요, 밥 먹고 있을 때만은 부르지 마셔요. 그땐 제가요, 세상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말이 끝나자마자 송이는 신이 난 얼굴로 부엌 쪽으로 달려갔다. 아니, 어머니. 윤겸이 뒤늦게 물었다. 갑자기 왜 여종을 들이셨습니까? 황씨 부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이모댁에서 일을 하던 안악이 갑자기 숨을 거뒀다지 뭐냐. 그 집에 딸 하나가 남았는데 오갈 데도 없고 좀 느린 아이라더구나. 황씨 부인은 윤겸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사정을 듣는데 딱해서 그냥 둘 수가 없더구나. 윤겸은 부엌 쪽으로 사라진 송이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이 집에 대체 어떤 여종이 들어온 거지? 며칠 뒤 송이가 섭시댁에 들어온 뒤로 윤겸은 어딜 가든 늘 기척 하나를 달고 다녔다. 돌아서면 어김없이 배시시 웃는 송이가 서 있었다. 아니, 너는 왜 자꾸 날 따라오느냐? 네? 네 할 일은 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거두는 것이다. 송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아주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마님께서 그러셨는데요. 뭐라 하셨느냐? 도련님 잘 보살피는 게 제 할 일이라고요. 윤겸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래서? 그래서 도련님 가시는 데마다 졸졸 따라다니는 거지요. 그게 이유냐? 그럼요. 송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도련님은 앞만 보고 걷는 분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뒤에서 뭐가 오는지는 전혀 안 보시고요. 윤겸은 더 묻지 않았다. 괜히 묻는 쪽이 손해라는 걸 이미 여러 번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비켜라! 장터 쪽에서 거친 고함이 들려왔다. 짐을 잔뜩 실은 큰 소 한 마리가 고삐에 끌린 채 사람들 사이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윤겸은 소리를 듣고도 미처 몸을 피하지 못했다. 그 순간 도련님! 송이가 냅다 달려들어 윤겸의 소매를 획 잡아당겼다. 윤겸의 몸이 휘청하며 뒤로 밀려났다. 소는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윤겸은 잠시 말이 없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쿵 내려앉았다. 송이는 윤겸 팔을 꼭 붙든 채 눈을 치켜뜨고 소 쪽을 노려보더니 중얼거렸다. 아이고, 소눈이 장식인가? 윤겸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나는 괜찮다. 괜찮긴요. 송이는 윤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도련님, 소뿔이 얼마나 센데요? 저 아니었으면 지금쯤 도련님은 소랑같이 굴러다니셨을걸요? 윤겸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나 참 별소리를 다 하는군. 송이는 윤겸 얼굴 가까이 다가와 싱긋 웃었다. 거봐요. 뭘 말이냐? 이래서 제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잠시 후 송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배를 문질렀다. 도련님, 또 뭐냐? 제가 오늘 도련님 목숨을 구해드렸잖아요. 윤겸의 걸음이 멈췄다. 그래서? 떡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떡? 네. 송이는 진지했다. 점심을 시원찮게 먹었더니 속에서 북이 울려요. 윤겸은 한참 송이를 내려다보다가 못 이긴 듯 말했다. 그럼 딱 하나다. 와,
장터 안으로 들어서자 송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사람도 물건도 냄새도 전부 신기한 얼굴이었다. 도련님, 저기요. 또 뭐냐? 저거요. 송이는 좌판 하나를 가리켰다. 인절미! 인절미요. 윤겸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송이는 이미 그 앞에서 팔딱팔딱 뛰고 있었다. 저거 진짜 맛있어요. 알았으니 제발 가만히 좀 서라. 결국 윤겸은 인절미 몇 조각을 사주었다. 송이는 양손에 쥐고 우걱우걱 먹기 시작했다. 천천히 좀 먹어라. 누가 빼앗기라도 하느냐? 그러다 목에 걸리겠다. 도망갈까 봐요. 뭐? 누가 도망을 간단 말이냐? 떡이요. 엉뚱한 송이의 대답에 윤겸은 한숨을 길게 내뱉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렇게 장터를 지나던 중 윤겸은 한자리에 발길을 멈췄다. 좌판 위에 분 몇 자루와 물에게는 색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윤겸은 그냥 지나치려다 뒤에서 해맑게 따라오는 송이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상인에게 말했다. 그림 그리기 좋은 붓 2자루 주시오. 네, 종이는요? 넉넉히. 그리고 색도 조금 주시오. 윤겸의 말에 장사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뒤에서 송이가 눈을 크게 뜨고 윤겸을 올려다보았다. 도련님, 글 공부하시려고요? 아니다. 그럼요. 윤겸은 괜히 퉁명스럽게 말했다. 네 그림 솜씨가 생각보다 괜찮더구나. 송이는 눈을 깜빡였다. 제가요? 그래. 윤겸은 물건을 받아 송이 쪽으로 내밀었다. 그러니 이거 바꿔라. 송이는 붓과 종이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이고, 도련님. 흙바닥이 제 종이고 나뭇가지가 제 붓인데요. 이런 걸 다 사주시다니 괜히 돈 쓰신 거 아니에요? 윤겸은 대답 대신 그 물건들을 송이 품에 밀어 넣었다. 귀찮아서 그런다. 이제 나 졸졸 따라다니지 말고 그걸로 그림이나 그려보거라. 제가 감히 이런 걸 받아도 되나요? 쓸 도구가 있으면 그림도 달라지는 법이다. 윤겸은 돌아서며 덧붙였다. 오늘 날 살려줬으니 그냥 바꿔라. 송이는 한참을 서서 붓을 내려다보다가 환하게 웃었다. 도련님, 뭐? 저 이거 아주 조심히 쓸게요. 윤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을 뿐이었다. 송이가 서시댁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며칠이 지났다. 허나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 송이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법이 없었다. 그릇을 닦다 쨍그랑, 물은 길어오면 반은 엎질러지고 빨래는 널어놓아도 늘 축축했다. 아이고야, 또 깨먹었네. 종살이 안 하기 허리에 손을 얹고 혀를 끌끌 찼다. 도대체 뭘 가르쳐도 손에 붙질 않네. 손에 붙질 않아. 송이는 깨진 그릇 조각을 쥔 채 눈만 몇 번 깜빡였다. 그게요, 죄송해요. 제가 뭐든 좀 늦게 배워서요. 늦기는 뭐가 늦어? 아이고야, 나원 참 가르치면 알아먹어야 할 것 아니냐. 마님은 또 어찌 이런 애를 데리고 오셨는지. 그때였다. 그만하시게. 마루 끝에서 황씨 부인이 내려왔다. 종살이 안악은 순간 입을 다물었다. 모르면 천천히 가르치면 될 일이지. 어찌 그리 다그치느냐? 황씨 부인은 송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송이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릇이 깨지면 다시 닦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고, 물 넘치면 덜 기르면 되는 거다. 송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다음엔 조금만 깨먹을게요. 그래, 황씨 부인은 참다 못해 웃음을 흘렸다. 어느 날 오후였다. 윤겸은 책을 끼고 방으로 들어가다 말고 마루에 서 있던 송이를 불렀다. 송이야. 송이는 금세 달려왔다. 예, 도련님. 나는 이제 글 공부를 할 터이니 해지기 전까지는 내 방에 들지 말고. 송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윤겸은 송이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괜히 서성이지 말고 내 방 앞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있거라. 송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래. 윤겸은 퉁명스럽게 덧붙였다. 대신 방해는 절대 하지 말고. 알겠느냐? 네, 도련님. 송이는 마루 끝에 자리를 잡았다. 윤겸이 사준 종이를 펴고 먹을 가라붓을 들었다. 그때 마당을 어슬렁거리던 집안의 누렁개 한 마리가 마루 아래에 풀썩 엎드렸다. 송이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붓을 움직였다. 하품하며 벌린 입, 앞발을 쭉 뻗은 모양, 꼬리를 툭툭 치는 모습까지. 붓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담벼락 아래에는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붉은 꽃잎이 담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불꽃처럼 보였다. 송이는 그 꽃도 놓치지 않았다. 그때 마당을 지나던 서대감이 걸음을 멈췄다. 응? 서대감은 송이 앞에 놓인 종이를 내려다봤다. 마루 아래 늘어진 개 한 마리, 담장에 기대핀 능소와 그 아래 번진 여름벼까지. 잠시 말이 없던 서대감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끄적인 그림은 아니구나. 송이는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라 붓을 놓칠 뻔했다. 아, 대감마님. 이걸 네가 그렸느냐? 송이는 머리를 긁적였다. 네. 개가 곱게 자고 있길래요. 서대감이 웃음을 삼켰다. 걔가 가만히 자고 있길래 그린 것이냐? 움직이면 못 그려서요. 그 말에 서대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럼 저 꽃은 능소하요. 바람 불면 떨어질까봐 미리 그려놨어요. 서대감은 한동안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그림은 밖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겠구나. 그때 방 안에서 책을 읽던 윤겸이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윤겸은 괜히 고개를 돌렸다. 쓸데없이 잘 그리기는. 그러면서 윤겸은 책보다 마루 끝에서 들려오는 붓소리에 더 오래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이었다. 윤겸이 글 공부를 하러 나가고 집안일도 마땅히 할 것이 없자 서시대는 한동안 조용했다. 심심해진 송이는 대문 앞을 서성이다가 결국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날은 볕이 유난히 고왔다. 송이는 윤겸이 사준 종이와 붓을 품에 안고 집 뒤 계곡으로 내려갔다. 물소리가 크지 않아 붓소리를 가리기엔 딱 좋은 곳이었다. 바위 아래 그늘에 앉아 송이는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곡을 바라보았다. 그 흐름을 그대로 옮기듯 송이의 붓이 움직였다. 바위의 그림자, 물 위에 흔들리는 햇살, 멀리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까지. 그때였다. 송이가 고개를 돌리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그림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이걸 네가 그린 것이냐? 송이는 벌떡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아, 예. 누구에게 배웠느냐? 송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히 대답했다. 아무한테도 안 배웠어요. 노인이 다시 물었다. 그럼 어찌 이런 손이 나오느냐? 그냥요. 보면 제 손이 이렇게 가요. 노인은 그림을 뒤집어 보고 붓끝을 찬찬히 살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배워서 나오는 손이 아니구나. 잠시 후 노인이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송이라고 해요. 기와마을의 서대감 댁에 사는 여종이에요. 숨김도 꾸빈도 없는 대답이었다. 노인은 그림을 다시 펼쳐들며 말했다. 이 그림을 내게 팔겠느냐? 송이는 눈을 크게 떴다. 예? 이걸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막 그린 거라서요. 볼품도 없고 돈 받을 만큼은 아닌데. 마음에 드시면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저는 또 그리면 되니까요. 노인의 얼굴이 단단해졌다. 아니다. 이런 그림은 공짜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은전을 꺼내 송이 손에 쥐어주었다. 5냥이다.
송이는 돈보다 자기 그림을 다시 보았다. 제가 그린 게 이만한 값이 돼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하다. 오히려 적다 느껴질 만큼이다. 송이는 말뜻은 잘 모르겠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엽전을 받들어 쥐고는 신이 난 얼굴로 웃었다. 송이는 곧장 장터로 향했다. 자기 먹을 떡도 새 신도 사지 않았다. 생선 좌판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송이는 이내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것 몇 마리를 골라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마님 앞에 생선을 내밀었다. 마님, 이거요. 마님이 놀라 물었다. 이게 다 뭐냐? 제가 샀어요. 송이는 남은 엽전 세 냥을 조심스레 내밀었다. 이것도 받으세요. 마님의 얼굴이 굳었다.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난 것이냐? 송이는 숨기지 않았다. 어떤 어르신이요? 제 그림을 사주셨어요. 5냥이나 주시고요. 마님께 감사해서요. 그냥 뭐든 해드리고 싶었어요. 마님은 한참 말이 없었다가 송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기특한 아이구나. 이 생선은 오늘 저녁상에 올리자. 너도 함께 먹고. 그리고 엽전을 다시 송이 손에 쥐어주었다. 이 돈은 네 것이다. 네 재주로 받은 것이니 내가 가질 수는 없지. 꼭 필요한 데 쓰거라. 송이는 말뜻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마님의 손길이 따뜻해 괜히 마음이 놓였다. 며칠 뒤 송이는 장터에서 붓을 넣을 작은 대나무통 하나를 샀다. 며칠을 품에 넣고 다니다가 결국 윤겸 앞에 내밀었다. 도련님, 윤겸이 고개를 들자 송이는 괜히 붓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말했다. 붓이요. 맨날 책상에서 굴러 떨어지길래요. 잠깐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바닥에 떨어지면 붓끝이 아플 것 같아서요. 윤겸은 아무 말 없이 붓통을 내려다봤다. 괜히 시선을 피하며 받아들었다. 붓이 아프긴 뭐가 아프냐?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붓을 넣는 손길은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러웠다. 송이는 그걸 보고 괜히 안도한 얼굴로 웃었다. 그날 이후 윤겸의 책상 위에는 늘 그 붓통이 놓여 있었다. 그날이 있고 얼마 지난 뒤 일이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마당으로 낯선 사람들이 들어섰다. 앞장선 이는 다름 아닌 계곡에서 송이를 보았던 그 노인이었다. 대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서대감과 마님이 마루에서 내려왔고 윤겸도 뒤따라 마당으로 나왔다. 노인은 허리를 곧게 세우고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예전에 도화서에서 붓을 잡았던 사람이요. 이 댁에 송이라 하는 여종이 있다 들었소만. 짧은 말이었으나 마당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때 부엌에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나오던 송이가 노인을 보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르신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노인은 송이를 보고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널 찾으러 이리 왔단다. 저를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송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윤겸이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평생을 붓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노인에게로 모였다. 예전에 도화서에서 그림을 맡아 그렸고 지금은 물러나 있으나 그림 보는 눈만은 아직 놓지 않았소. 노인은 송이를 가리켰다. 우연히 이 아이의 그림을 보게 되었소. 허나 한눈에 알겠더이다. 이 아이의 손은 남에게 배워서 만들어지는 손이 아닙니다. 형태를 흉내내는데 그치는 손이 아니라 숨결과 기운을 그대로 옮기는 손이지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송이에게로 모였다. 윤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래서 송이를 어찌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도화서로 데려가고 싶소.
마당이 술렁였다. 노인은 서둘러 말을 이었다. 내 거처에서 붓을 잡는 법부터 다시 가르치고 안료를 다루는 법, 그림을 보는 법을 익힌 뒤 잠시 말을 고르고는 또렷하게 말했다. 도화서에 정식으로 연을대어 견습으로 드리고 싶소. 서대감이 낮게 물었다. 그 아이는 여종이요. 윤겸의 얼굴이 굳었다. 송이는 우리 집 여종입니다. 그림을 좀 그린다 하여 함부로 거처를 옮길 수는 없지요. 이 집에서 지내는데 아무 탈도 없습니다. 노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압니다. 허나 재능은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손을 여종의 손으로만 두기엔 너무 아깝소. 그때 마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윤겸아, 윤겸이 돌아보자 마님은 송이를 보고 있었다. 송이가 그만한 손을 가졌다면 이 집 마루 끝에만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느냐? 윤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님! 마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종이라 해서 재능까지 묶어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에 송이가 그제야 상황을 알아챈 듯 두 손을 꼭 움켜쥐었다. 싫어요. 모두의 시선이 송이에게 쏠렸다. 저 여기 있을래요. 마님도 계시고 도련님도 계시고 말끝이 조금 떨렸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윤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은 송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야, 강요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다. 다만 네 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 번쯤은 네 스스로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보내야 했고 누군가는 붙잡고 싶었으며 송이는 그 사이에 서 있었다. 그때 노인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급히 답을 주실 일은 아니오. 허나 마음이 움직이거든 언제든 나를 찾아오시게. 도화서에서 최덕이라 이름을 대면 될 것이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마당을 나섰다. 그날 밤 서대감과 마님, 윤겸, 그리고 송이는 안채에 마주 앉았다. 서대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 그 노인의 말은 가볍게 들을 이야기는 아니었다. 마님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송이야, 너는 아직 어리고 여종으로 살기엔 그림 실력이 너무 아깝구나. 송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저는요. 그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윤겸이 낮게 말했다. 그림이면 충분하다. 마님이 윤겸을 한번 보고 다시 송이를 바라봤다. 널 알아본 분이 계시니 그 길로 가는 것도 복이다. 송이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저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마님이 놀라 되물었다. 송이야, 송이는 두 손을 앞에서 꼭 쥐고 눈을 붉힌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다. 여긴요. 매일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아침엔 부엌에서 음식 냄새도 나고요. 저녁이 되면 불도 켜지고요. 숨을 한번 삼킨 뒤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요. 이 집이 처음으로 집 같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마지막 말을 꺼냈다. 그래서 멀어지는 건 너무 슬퍼요. 마님은 한동안 송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품에 끌어안았다. 그래. 네 마음이 그러하다면 그리 하거라. 그제야 송이는 가늘게 숨을 내쉬었다. 며칠 뒤였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 서시대감댁 대문 앞이 소란스러워졌다. 낯선 사내 서너시, 봉인이 찍힌 문서를 들고 서 있었다. 이곳이 서대감댁이 맞소이까? 서대감은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문서를 받아들었다. 빛이 바랜 종이, 낯익은 이름. 선대 어른께서 생전에 연을 대고 맡으신 돈이요. 기한이 차 거두러 왔습니다. 서대감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선친께선 그런 빚을 남기지 않으셨소. 사내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때는 빚이 아니었지요.
허나 주인이 갚지 못하고 나서 이제는 이댁 몫이 되었소. 문서 아래 적힌 액수는 서대감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럴 리가 없소. 이런 일은 들은 바가 없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대감의 숨이 거칠어졌다.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다 그대로 마루에 무너졌다. 대감마님! 황씨 부인의 외침이 마당을 찢었다. 그러나 서대감은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집안은 순식간에 기울었다. 가옥과 토지는 차례로 넘어갔고 사람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짐이라 부르기에도 초라한 보따리 몇 개를 들고 도성을 벗어났다. 친척의 도움으로 겨우 구한 곳은 외딴 초가 한 채였다. 황씨 부인은 잠시 마루 앞에 서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허나 초가에서의 삶은 고됐다. 쌀독은 날이 갈수록 가벼워졌고 마님은 결국 자리에 누웠다. 기침 소리가 밤마다 방 안을 맴돌았다. 윤겸은 이를 악물었다. 날이 저물면 책을 폈고 등잔불이 꺼질 때까지 글을 놓지 않았다. 이번엔 반드시 붙어야 한다. 송이는 날이 밝으면 붓과 종이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섰다. 산자락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들고 장터로 나갔다. 그림 사세요. 제가 그린 건데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림을 스치듯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 판에 그림이 밥을 먹여주나. 그때 힘없이 처진 송이의 어깨에 누군가 손을 얹었다. 그만하거라. 고개를 들자 윤겸이었다. 이런 데서까지 고개 숙일 필요 없다. 도련님이 여긴 어떻게... 윤겸은 괜히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날도 찬데 네가 떨고 다니는 꼴은 보기 싫다. 잠시 뜸을 들이다 덧붙였다. 네가 좋아하는 떡이나 사줄 테니 따라오너라. 송이는 그제야 웃었다. 도련님 정말요? 그럼 인절미요. 윤겸은 툴툴대듯 말했다. 나 참, 또 인절미냐? 그러면서도 이미 떡 좌판 쪽으로 발을 옮기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윤겸과 송이는 빈손으로 초가에 돌아왔다. 손끝은 얼어붙었고 붓은 품 안에서 차가워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마님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송이의 손을 꼭 잡았다. 꽁꽁 언 손이었다. 송이야, 이제 장터엔 그만 나가거라. 마님은 송이의 손을 비비며 덧붙였다. 이 손 좀 봐. 이런 날에 밖에 서 있었으니 손이 얼음장일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날 밤 송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문득 계곡에서 만났던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런 손은 썩히면 안 된다. 마음이 움직이는 날이 오거든 나를 찾아오너라. 송이는 이불 속에서 두 손을 꼭 쥐었다. 그분이 계신 곳에 가면 내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떠오르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송이는 다음날 새벽 아무도 깨우지 않은 채 붓과 종이를 다시 챙겼다. 이번에는 장터가 아닌 그 노인을 찾아 조용히 떠났다. 도성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바삐 오갔다. 송이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다. 저기요. 그림 그리는 데가 있다 해서요. 도와서 말하는 거냐? 예. 허나 한양은 차가웠다. 도와서 문 앞에서 송이는 몇 번이나 쫓겨났다. 여긴 아무나 드나드는 데가 아니다. 송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 그림만 그리게 해주세요. 최덕이라는 어르신이 여기로 오라고 하셨어요. 결국 그 노인을 다시 만났다. 왔구나. 노인은 웃었다. 언젠가 올 줄 알았다. 그날부터였다. 송이는 처음부터 배웠다. 붓을 쥐는 법부터 먹을 가는 법, 종이를 고르는 법까지. 송이는 하루 종일 옛 그림을 베껴 그리고 밤이 되면 손이 떨릴 때까지 선을 그었다. 손이 아프면 멈추거라. 허나 아프지 않으면 아직 덜 그린 거다.
몇 달이 지나자 붓끝이 달라졌다. 선이 흔들리지 않았고 산수는 숨을 쉬었으며 사람의 얼굴에는 기운이 담겼다. 노인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연주를 써 송이를 도화서에 견습으로 들였다. 여종 하나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린다더라. 소문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졌다. 양반가에서 하나둘 그림을 청해왔다. 집 안에 걸 산수 하나만. 조상 초상 옆에 둘 그림이 필요하네. 송이의 손에 은전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송이는 돈을 품에 안고 윤겸이 있는 초가로 향했다. 외딴 초가에 다다르자 마님의 기침 소리가 낮게 새어나왔다. 송이는 문을 밀고 들어가 마님 곁에 조용히 앉았다. 마님, 황씨 부인은 힘겹게 눈을 떴다. 송이야, 그때였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윤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송이, 너 대체 어디 있었느냐? 말도 없이 떠나면 어쩌자는 게냐?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송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도련님. 그게 도화서로 찾아갔어요. 전에 배웠던 그 어르신이요. 오라 하셨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요. 말을 마치고 송이는 품에서 은전을 꺼내 조심스레 마님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쓰세요. 약도 지으시고 쌀도 좀 사시고요. 마님이 놀라 손을 떼려 하자 송이는 급히 말을 이었다. 그림 팔아서 받은 거예요. 제가 그린 거요. 잠시 방 안에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송이의 손을 꼭 붙잡았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송이는 고개를 저었다. 마님이 계셔서요.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제야 윤겸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럼 또 가는 거냐? 송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다시 들를게요. 윤겸은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송이는 그 모습을 한 번 더 눈에 담고서야 조용히 등을 돌렸다. 윤겸의 초가를 다녀온 뒤 며칠이 흘렀다. 도화서에 들어온 산수 한 폭이 여느 그림들 사이에 아무 이름 없이 걸렸다. 화원의 이름도 도장도 없었다. 다만 물길은 살아있었고 바람은 종이 위에서 머물다 흘렀다. 어느 날 그 그림이 어람에 올랐다. 임금은 한 폭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이 그림은 어느 화원의 손이냐? 곁에 있던 승지가 조심스레 고했다. 전하,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은 그림이옵니다. 임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 하나를 넘는 물의 결, 그 아래 희미하게 남은 길 자국, 임금이 낮게 말했다. 이 산수엔 사람의 마음이 있구나.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림자를 알아보라. 그리고 마침내 송이가 불려왔다. 여종의 손에서 나온 그림이 다시 궁으로 들었다. 이 산수를 네가 그렸단 말이냐? 송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예, 전하. 임금은 다시 한번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손은 궁의 붓을 맡겨도 되겠다. 그날로 송이는 도화서에서 그림을 맡아 그리게 되었다. 비록 말은 서툴렀으나 그 손 하나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어느 날이었다. 도화서 마당이 아침부터 술렁거렸다. 과거에 급제한 인물이 인사를 드리러 들렀다는 말이 돌았다. 도화서 한켠, 송이는 말없이 앉아 먹을 갈고 있었다. 그때 송이야. 너무 오래 듣지 못한 목소리였다. 송이는 손을 멈췄다. 먹 간던 소리가 뚝 끊겼다. 고개를 들자 마당 한가운데 사내 하나가 서 있었다. 깨끗한 도포 차림, 허리는 곧고 눈빛은 한결 단단해진 얼굴. 윤겸이었다. 도련님. 윤겸은 송이 앞에 서서 괜히 헛기침을 한번 하고 말했다. 낙방만 하다 이제야 붙었네. 그리고 덧붙였다. 나 이번 과거에 붙었다.
정말요? 송이는 해맑게 웃었다. 윤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네 그림이 임금께 닿았다더라. 송이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저는요, 그냥 그렸을 뿐인데요. 윤겸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거다. 이젠 네가 나보다 훨씬 먼 데까지 갔구나. 윤겸의 말에 송이는 고개를 저었다. 다 마님이랑 도련님 덕이지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찾아와 주셔서 참 좋아요. 윤겸은 잠시 송이를 바라보다가 품에서 낡고 다른 대나무 부통을 꺼냈다. 이거 기억하느냐? 송이의 눈이 커졌다. 그건 제가 드린 부통인데요. 윤겸은 괜히 헛기침을 했다. 이놈 덕에 겨우 벼슬길에 오른 듯해서 말이다. 괜히 부적처럼 들고 다녔지. 송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배시시 웃었다. 그러곤 손에 쥔 붓을 살짝 흔들었다. 저도요. 도련님이 사주신 이 붓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잠시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같은 순간에 웃었다. 햇살 아래 낡은 붓통과 헌붓이 잠시 같은 높이에 머물렀다. 각자 다른 길 위였지만 서로의 시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옛날 전라도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장돌식이라 불리는 노총각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가진 거라곤 낡은 도끼 하나와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 그리고 날마다 마실 물을 길어다주는 마을 샘물이 전부였다. 게다가 이 돌식이란 자는 밥은 좋아하고 일은 싫어하는 종자라 그에게 시집 오겠다는 처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종일 누워 뒹굴며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아따, 배 깔고 같이 누울 옆편에 하나만 있음 딱 좋을 텐디. 어디 그런 각시 하나 없을랑까 몰겄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코웃음 쳤다. 그런 게으름뱅이를 누가 데려가나? 돌식이? 걔는 장가 평생 못 간다에 내 엿장수 내놓는다. 길 가다 바위에 벌러덩 누워 낮잠 자기 일수요. 도끼질은 서너 번 하다 말고는 아이고 어리야, 힘들어 죽겠네. 투덜거리며 냇물에 발 담그러 가기 바빴으니 누가 그를 남편감으로 보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돌식은 이웃 고을로 장작을 내다 팔러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 산속을 헤매게 되었다. 해는 뉘엿뉘엿 기울고 날은 어느새 저물어 가는데 가는 길마다 자풀이 우거져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찬 기운이 스며들고 산짐승 우는 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놈의 산은 어째 길이 이리도 꼬였을까? 발바닥이 다 닳았다 참말로. 춥고 배는 고프고. 이래 죽을 팔자면 진즉에 장가 나갈 걸 그랬지. 혼잣말로 궁시렁대며 덜컥 겁이 나려는 찰나. 그때였다. 이보시오. 어딜 그리 헤매시우? 아따 깜짝이야. 돌식이 흠칫 돌아보니 안개 사이로 늙은 여인 하나가 서 있었다. 낡은 두루마기를 여며 입고 머리는 희끗희끗. 하지만 눈빛만큼은 번뜩이듯 또렷했다. 돌식이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아, 예. 그게 길을 헤매고 있는 중이옵지라. 해도 저물었고 산길은 위험하니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묵어 가시구려. 돌식은 그 여인을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참말이십니까? 그리만 해주신다면야 고맙지요. 마침 잘 때도 마땅치 않았는디. 밥만 좀 주신다면 이놈은 어디서든 잘 잡니다요. 그 여인을 따라간 집은 산중 외딴 초가였고 안에는 따뜻한 불이 켜져 있었다. 돌식이 마당에 들어서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를 들은 여인이 안쪽에서 말했다. 시장하신가 본데 금세 밥상 차려낼 테니 잠시 앉아 계시지요? 돌식은 괜히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다. 그럼 신세 좀 지겠소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이 밥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밥, 짭조름한 조기구이, 달큰한 무나물에 연근조림까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걸 다 혼자 지으신 겁니까요?
네, 살다 보니 손이 익었죠? 이 동네에선 이런 생선 구경도 힘든디. 이 귀한 걸 다. 그러자 신양이 조용히 웃으며 밥상에 손을 얹었다. 왠지 오늘은 손님이 오실 것 같아 미리 장만해 둔 것이니 어서 드시지요. 돌식은 젓가락을 들다 말고 여인을 힐끔 바라보았다. 마치 자기를 기다린 듯한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신양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를 빤히 바라봤다. 그 웃음이 어쩐지 따뜻하면서도 이상이 신비로웠다. 돌식은 고개를 갸웃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니, 저 아짐이 날 어째 그리 뚫어지게 보는겨? 이 집 뭔가 수상한디. 설마 귀신은 아니겠지? 잠시 주춤했던 돌식은 밥 한 술 떠넣고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참 귀신이면 어때? 이런 진수성찬 받았는디. 잔말하면 바보지, 바보야. 돌식은 밥을 싹싹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배를 한번 쓸어내리며 말했다. 참말로 배가 터지겠네. 이런 밥상 받아본 게 언제더라? 아무래도 태어나 처음인 것 같구먼. 그러곤 고개를 젖히며 시원하게 긴 트림을 한번 뽑아냈다. 배불리 먹고 나자 부인이 방안을 정리하며 말했다. 구들장 뜨끈하니 이불 펴놨으니 누우셔서 눈 좀 붙이시지요. 산길 헤매느라 많이 고단하셨을 테니. 그뿐이 아니었다. 부인은 조용히 식혜한 그릇을 쟁반에 올려왔다. 속이 더부룩하실까봐 식혜 좀 떠왔습니다. 예?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허허. 돌식은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허참. 뭐 이런 호사가 다 있대냐? 돌식은 이불 끝을 턱 걸치고 옆으로 돌아 누우며 생각에 잠겼다. 늙었든 말았든 간에 이런 여편네 하나 있으면야 도끼지로 보고 아내도 굶을 걱정은 없겠구먼. 다음 날 돌식은 따뜻한 구들장에서 오랜만에 허리를 펴고 잤다. 부엌에선 밥 짓는 소리가 났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늙은 여인이 아침상 드시게요. 하며 내온 밥상은 어제와 또 다른 한상이었다. 따뜻한 된장국에 칼칼한 두부조림까지. 밥 한 끼 제때 못 먹던 돌식은 이게 웬 복이냐 싶어 허겁지겁 숟가락을 놀렸다. 이러다 살쪄 죽겠어. 아주. 돌식은 배가 든든히 불러오자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 낮잠을 실컷 잤다. 한참 후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오니 국수 한 그릇 드시지요. 이번엔 국수를 삶아 내미는 게 아닌가? 돌식은 멀뚱히 그릇을 보더니 입꼬리를 실룩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하, 잔치집도 아닌디. 이게 웬 팔자여? 아이고, 그냥 평생 이 집에 붙어 살았으면 좋겠구먼. 돌식은 싹 비운 그릇을 내려놓고 배를 툭툭 두드리며 슬며시 물었다. 부인, 혹시 혼자 사시는 게요? 심향은 그릇을 거두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 몇 해 전까진 병석에 계신 아버지를 홀로 모셨습니다만 돌아가신 뒤론 쭉 혼자였지요. 그러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며 덧붙였다. 그리 살다 보니 이 나이 먹도록 혼인 한번 못 해본 노처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식은 눈이 휘둥그레져 물었다. 노처녀요? 이 나이 되도록 혼자이셨단 말씀이요. 돌식은 조용히 그릇을 치우는 심양의 손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단단히 박힌 손. 오랜 세월 병든 아버지를 돌봤을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여인 처지도 참 딱하디 딱하구만.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걸 견뎌내며 살아왔을꼬. 돌식은 괜스레 목을 극적였다. 그러더니 속으로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참에 그냥 저 여인이랑 살아보는 것도 참말로 괜찮겠는디. 밥도 잘하고 손도 야무지고잉. 그렇게 꾀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도끼 하나 믿고 사는 보잘것없는 놈이오만. 머슴 삼아 부려도 좋으니 혹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떻겠소? 둘 다 덩그러니 외로이 지내는 몸인데 이참에 서로 기대어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소? 심양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제 나이가 많습니다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자 돌식은 아예 다리를 쭉 뻗고 등을 기대며 말했다.
나이가 뭐가 중헌디요? 밥이 이렇게 만난디? 그게 복이지요? 그녀의 이름은 심양. 아픈 아버지를 모시느라 혼기를 놓쳤고 쉰이 다 되도록 산골 외딴 집에 홀로 살고 있는 여자였다. 그리하여 그 뒤로 돌식은 심양의 집에 눌러 앉았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돌식은 방 안에 들어누워 하품을 해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심양이 마루 끝에서 조용히 말했다. 서방님, 오늘은 남쪽 산자락으로 땔감을 좀 다녀오세요. 돌식은 몸을 비틀며 투덜댔다. 아이고 귀찮게. 나무 뗄까면 뭐 그리 자주 찼소? 며칠은 더 뗄 수 있을 텐디. 그러자 심양이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러시지 말고 다녀오시지요. 오늘은 땔감보다 더 좋은 걸 구해오실지도 모릅니다. 돌식은 심양을 한번 힐끔 바라보더니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허참, 그런 게 어디 있겠소? 뭐 바람도 쐴 겸 갔다 오지요 뭐. 그날도 마지못해 심양의 등살을 떠밀려 돌식은 지게를 지고 남쪽 산자락으로 향했다. 입은 툭 나와 있었고 도끼는 지게에 허술이 걸쳐져 있었으며 발길은 한껏 늘어졌다. 뗄감은 무슨? 그냥 누워지면서 사는 게 제일이지. 그렇게 투덜거리며 덤불을 헤치던 찰나 갑자기 풀숲에서 꿩 2마리가 튀어나왔다. 깜짝 놀란 돌식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소리쳤다. 으이! 이게 뭐여? 한 마리는 순식간에 날아 도망가고 남은 한 마리는 날개를 퍼덕이다가 지게에 걸려버렸다. 돌식은 얼떨결에 발치에 굴러있던 돌멩이를 냅다 집어던졌다. 운이 좋았는지 꿩이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돌식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았다. 잠시 후 꿩을 안고 집으로 내려오며 중얼거렸다. 하하, 마누라 말이 딱 맞았구먼. 이리 귀한 꿩 한 마리를 주워오다니. 신통도 이런 신통이 있나? 그러다 이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 무슨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뭔가 있는 사람이여 그려. 돌식이 꿩을 들고 들어서자 심양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 잡아오셨네요. 말없이 꿩을 받아든 심양은 잠시 후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꿩장국을 내왔다. 돌식은 국물 한술 뜨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짜 뗄감보다 낫구먼. 여느 날처럼 점심배 든든히 채운 돌식은 다리 쭉 뻗고 누워 배를 두드렸다. 아따, 이래서 장가를 가는 거지. 밥은 꼬박꼬박 나오고 천국이 따로 없네. 그때 심양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서방님, 장터 좀 다녀오세요. 콩나물 한 대랑 두부 한 모만요. 돌식은 입을 삐죽이며 투덜댔다. 하참, 내가 뭐 심부름꾼이요. 심양이 웃으며 덧붙였다. 서방님, 오늘 나가시면 사람 하나 마주칠지 모르지요. 낯선이라 해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구려. 말 한마디 건네보면 그 사람이 귀인이 될지 어찌아오.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진 돌식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장터를 향해 슬슬 걸어나갔다. 귀인은 무슨? 동냥하는 거지나 안 만나면 다행이지. 돌식은 장터에서 콩나물 한 대, 두부 한 모를 사들고 햇빛 내리쬐는 산길을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에휴, 점심 다 지나도록 종종 걸음이로구만. 심부름이 일이 고된 줄 알았으면 안 나오는 건디. 그때 숲을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돌식은 고개를 획 돌렸다. 풀숲 한가운데 한 노인이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다. 거기 누구시오? 돌식이 다가가자 노인은 땀에 젖은 얼굴로 힘겹게 말했다. 뱀에 물렸소. 제발 도와주시오. 노인의 팔뚝엔 벌겋게 부풀어 오른 상처가 있었고 핏물과 독이 번지고 있었다. 돌식은 화들짝 놀라며 입을 벌렸다. 아이고야, 이거 어째 한담? 잠시 머뭇거리던 돌식의 머릿속에 문득 심양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귀인을 만날지도 몰라요. 돌식은 이를 악물고 노인을 업고 비탈진 산길을 헉헉거리며 내려갔다. 지게는 팽개치고 두부도 흔들렸다. 심양은 마당 앞에서 물을 뜨다 말고 돌식의 급한 숨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서방님, 뭘 이리... 여기 이 어르신이 뱀에 물렸소. 심양은 놀람도 잠시,
바로 장독대 뒤 약초함에서 만개나무 뿌리와 천조각을 꺼냈다. 서방님, 어르신 어서 방 안으로 모시어요. 신양은 조심스레 입을 가져가 독을 빨아낸 뒤 입안의 피를 조용히 뱉어냈다. 곧이어 만개나무 뿌리를 곱게 찧어 독자국 위에 정성스레 덧붙였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사옵니다. 이어 가쁜 숨을 고르며 부드럽게 말했다. 살아나실 겁니다. 이제 걱정 마시어요. 돌식은 식은땀을 닦으며 허둥지둥 물그릇을 내밀었다. 하하, 우리 마누라가 그냥 마누라가 아니지라. 어르신, 오늘 목숨 2개 얻으신 셈이요.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돌식과 심양을 바라봤다. 그 눈엔 깊은 고마움과 놀라움이 비쳤다. 며칠 뒤 초가 마당 앞에 말 2필이 멈춰섰다. 앞장선 이는 다름 아닌 며칠 전 산길에서 뱀에 물려 쓰러졌던 그 노인이었고 그 뒤엔 짐을 든 하인 하나가 따르고 있었다. 지게를 내려놓으며 마당으로 들어서던 돌식은 낯익은 얼굴을 보고 눈을 껌뻑였다. 아니, 그때 그 노인장 아니시오? 그러자 노인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날 절 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목숨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지요. 그러고는 말을 이었다. 해남 땅에서 조그맣게 가문을 잇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공을 갚고자 실은 이렇게 찾아뵈었지요. 곧 하인을 손짓해 불러내더니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레 내놓게 했다. 상자 안에는 은전이 단정히 놓여 있었고 붉은 비단보엔 귀한 산삼 한 뿌리가 곱게 감싸여 있었다. 이건 해남에서 진상하던 산삼인데 그날 절 살려주신 은혜에 비할 순 없지만 받아주시지요. 그리고 작은 정성으로 은전 몇 냥과 비단 한 필도 준비하였습니다. 신양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돌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벅벅 긁었다. 노인이 돌아간 뒤 마루의 끝에 앉아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하하, 또 그 말이 맞아떨어졌어. 마누라가 귀인을 만날 거라더니 진짜였구먼. 그러다 돌식은 슬며시 심양을 떠보듯 말을 붙였다. 근데 마누라, 그날 귀인을 만날 거라는 건 도대체 어찌알고 그리 했소? 정말 신통하단 말이오. 심양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곧장 된장 끓는 고소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다. 그 뒤로도 늙은 부인의 신통한 말발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서방님, 오늘만은 제발 술 잡수지 마시옵소서. 하던 말도 귓등으로 흘려듣고는 장터에서 술 퍼먹다 똥통에 빠져 꼴이 말이 아닌 채로 귀여운 날도 있었고 어느 날은 지나가는 사람을 힐끔 보더니 저 작자 도둑이 왜다. 하고는 관상 한번 보고 딱 집어낸 덕에 며칠째 골머리를 앓던 도둑놈을 붙잡은 일도 있었다. 그 기막힌 촉에 돌식도 동네 사람들도 점점 혀를 내두르기 시작했다. 그의 늦가을 아랫마을엔 이상한 징조가 일기 시작했다. 개들이 밤마다 하늘이 무너지듯 지저대고 산짐승이 사람 사는 마을까지 내려오고 우물에서는 알 수 없는 비린내가 피어올랐다. 사람들 입엔 걱정이 돌고 누구랄 것도 없이 수군거리며 겁을 냈다. 그때 심양이 마을 어른들 앞에 나서 조용히 말하였다. 뭐잖아. 아주 사나운 병이 돌게 될 것이옵니다. 어린 아들딸이나 기운 약하신 어르신들께선 미리 황기나 도라지를 다려 드시옵고 우물물은 당분간 쓰지 마시옵소서. 마당마다 마른 쑥을 태워 두시고 음식 또한 함부로 아무 것이나 드시지 마시고요. 산짐승이 마을로 내려오는 것은 역기가 따라붙은 징조이니 부디 바깥을 함부로 헤매지 마시옵소서. 그 말이 떨어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심양의 마을에도 정체 모를 열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심양의 말대로 미리 준비해둔 이 마을만은 화마를 비껴갔다. 어허, 저 심양이라는 여인 보통 분이 아니구먼. 신령이 따로 없구먼. 참말로 기이한 분이야. 그 뒤로 사람들은 심양을 심도사마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누구는 집안 운을 봐달라고 하고 누구는 자식 혼사 날짜를 물어오고 마을 사내들은 점괘를 봐달라며 줄까지 서곤 했다. 어느 늦은 밤
구들장 위에 다리를 쭉 뻗은 돌식이 팔을 베고 누운 채 심양을 바라보며 물었다. 마누라, 진짜로 뭐가 보이긴 하는 거요? 어찌 그리 이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다 아는 사람처럼 그러시오? 심양은 한쪽 입꼬리만 올린 채 조용히 웃더니 돌식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서방님, 심양이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앞날을 어렴풋이 내다보는 눈이 있었사옵니다. 외할머니께서 좀 신기한 분이셨지요. 그 기운을 제가 조금 물려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이불을 턱 덮으며 덧붙였다. 서방님을 처음 배웠을 적에도 한눈에 알았지요. 아, 이 양반이 내 서방 될 사람이구나 싶더이다. 돌식은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참, 귀신도 그 정도 눈치는 없을 텐디. 하하, 그럼 내가 그 복을 제대로 받은 셈이로군요. 그날 이후 돌식은 도끼를 스스로 들고 산에 오르기 시작했고 장터에 나가도 심양 말부터 되새기는 사내가 되었다. 게으름뱅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내는 심도사마님의 서방님이라며 동네 어르신들까지 대우해줄 만큼 얌전해졌고 밥상 앞에선 꼭 두 손을 모아 마누라 덕분에 복 터졌어. 말하길 잊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람 하나 오가기 힘든 산골 외딴집에서 늙은 아내와 나무꾼은 그의 겨울 따뜻한 웃음과 함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잠들었다.